네, 시장의 지금 상승 탄력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오늘은 상당히 많습니다. 체감 지수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죠. 유망 스몰캡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어요? 우선 이제 KTIS. 네. 쉽게 얘기하면은 과거 이제 KT의 그 114 번호 안내. 이제 예. 컨택센터라고 하죠, CC. 네. 그래서 콜센터 또는 컨택센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신규 사업을 통해서 성장하고 수익의 드라이브가 생긴 상태에서 KT하고 협업으로 AI를 적용한 CC. 그러니까 AI를 적용한 컨택센터를 통해서 모멘텀이 좀 발생할 거다는 측면입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KT의 114 번호 안내가 이제 분사돼서 설립된 회사고요. 예. 전체적으로 컨택센터 CC 매출이 68%입니다. 그중에 KT 비중이 57%,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다산 콜센터를 포함해가지고 일반이 36%고요. KT의 통신유통 매출이 25%고 신규 사업으로 디지털이라는 이름 하에 커머스하고 광고 쪽이 매출이 5%가 되겠습니다. 지배구조를 본다면은 KT가 KTIS를 29% 소유를 하고 있고, 물론 상장회사인 알파는 7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하고 통신유통 114 번호 안내 관련해서 지역별로 안분되어 있는 회사가 KTCS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KTCS의 경우에는 IS가 12%로 일대 주주고, 그리고 KT하고 알파 이런 순으로 지배를 하는 구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2월에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KTIS랑 KTCS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KT에서 또 초거대 AI 솔루션 또 공개를 한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우선 이제 과연 이제 CC 사람으로 하는 네. 안내라든지 이런 컨택 센터들이 과연 AI 시대에 수혜 업종인가 하는 측면입니다. 뭐 단순히 번호 안내 같은 경우는 AI가 적용되면은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KT하고 주도적으로 3년 전부터 협업을 해가지고 솔루션 개발을 같이 동참 개발해서 KT의 백센터의 경우에는 이미 구축을 했고요. 또 메리츠와즈는 독자적으로 구축을 했고, 또 연세 세브란스의 경우에는 KT하고 협업으로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AICC를 적용한 그런 구독형을 포함한 수주 확대는 계속될 거다는 측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챗 GPT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C 환경도 당연히 AI로 대체될 것으로 많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단순 번호 안내는 매출 감소가 되겠지만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KT하고 협업을 한 AIC 솔루션 판매. 두 번째로는 과연 사람으로 하는 CC가 감소할 것인가. 오히려 인력 CC의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다는 측면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고객사 락인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해가지고 탑 비지에 집중을 하는데, 이게 이제 KTIS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디지털, 커머스와 광고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커머스의 경우에는 KT 상품 말고 다른 쪽으로 판매를 늘린다는 측면인데,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광고 쪽입니다. 타운보드라는 네임인데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엘리베이터에 송출용 모니터를 설치해가지고 이게 광고 수입으로 연결되는 컨셉입니다. 요즘 아파트에 이런 거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22년 3월부터 이 비즈니스를 했고 22년에 매출이 이제 130억이었습니다. 금년도에 187억 원, 그다음에 225억 원 정도 늘어나고, 이 분야는 초기에 모니터를 좀 구매하는데 감가상각비가 들겠지만 앞으로 수익 모델로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죠. 네, 새로운 수익 모델도 있고, 지금 CC, 그러니까 컨택 센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하게 된다라는 부분인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좀 안정적으로 나왔었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예, 21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144억에서 22년에 195억으로 점프를 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 호조는 금년도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억 가까운 매출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말씀드렸듯이 타운보드에 대해서 선행적인 그런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효과는 24년 이후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 안정적이고 24년부터는 수익성 개선 효과도 나타난다, 이런 측면이죠. 네, 다음 기업은 어떤 곳일까요?
예,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 기업? 네. SBI 핀테크 솔루션즈라는 회사입니다. 자, 글자 그대로 이제 핀테크 업체가 좀 예. 되겠고요. 흔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미국에 상장되면 ADR이듯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이제 KDR로 상장이 네, 되어 있는 그러겠네요. 회사가 되겠습니다. 뭐 비즈니스는 뭐 가장 초점을 두는 이유는 일본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페이퍼리스, 종이를 쓰지 않는 환경. 두 번째로는 캐시리스. 네. 일본은 이제 현금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런 캐시리스 환경의 정책적인 수혜주로, 그러니까 일본의 환경에 수혜주다 하는 측면이고 비즈니스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본 내에서 하는 결제 대행, 흔히 말하는 PG 서비스가 되겠고요. 네. 또 이제 백 오피스 사스, 흔히 말하면 소프트웨어 관련 쪽을 매출을 하게 됐고 이게 72%, 21% 정도 되겠고 한국 내에서 외국인들 국제 송금 이쪽 매출 비중이 9% 정도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SBI 그룹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SBI 홀딩스가 시가총액 7조 정도가 되겠고요. 크네요. 계열사가 630개 정도가 됩니다. 국내에는 4개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SBI 핀테크 솔루션스가 네. 있고 또 최대 저축은행 SBI 저축은행이 있죠. 그렇죠. 옛날 과거의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이 네. 되겠고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4개사가 되어 있고 그중 상장사가 2개 있는데 상장사 중에 하나다 이런 측면이죠. 네, 일본에서 현금을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 여행 요즘에 많이 가실 텐데 요즘에도 느끼실 거예요. 일본은 디지털화가 상당히 우리보다 좀 늦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이제 현금보다는 뭐 신용카드나 다른 걸 쓴다면은 사업의 확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업 분야별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우선 이제 말씀드렸듯이 PG 결제 대행을 하는 건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뭐 네. 편의점 결제, 뭐 계좌이체 등이 되겠지만 이 회사는 이제 니치 마켓입니다. 뭐 큰 회사들은 이미 편의점이라든지 대형 몰을 하고 있고 이 회사는 작은 쪽에 니치 마켓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중소형 EC, 이커머스 회사들이 이제 되겠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베 정권부터 시작해서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은 이제 캐시 환경을 캐시리스로 바꾸려는 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17년에 캐시리스 결제 비율이 21%였는데 21년에 32% 정도고요. 이런 추세라면 25년에 40%가는 일본 정부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어쨌든 이쪽 분야가 수혜지만은 소폭 성장을 하는 거고 네. 오히려 이 결제 대행 비즈니스에서 중소기업의 매출 채권 팩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의 이런 장내 채권 그리고 확정 채권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자금 애로를 해주는데 이쪽의 성장이 좀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주목할 부분은 이제 페이퍼리스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가 전자장부 보존법이 개정됐습니다. 네. 이게 23년 12월까지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23년 12월 이후부터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의무화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보이스 제도가 23년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 회사는 여기 관련해서 청구킥이라는 청구서 관리, 경비정산, 워크플로우, 근태 관리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선행적으로 다 했던 것들이 그렇죠. 일본에서는 되고 있는데 이쪽 분야 매출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쪽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특히 이 SBI 핀테크를 주목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실적 전망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실적은 이제 어려웠습니다. 네. 17년부터 19년까지 좋았었는데 일본 내에 그 국제 송금, 해외 송금하는 쪽의 사업을 매각을 했고 또 코로나 위기가 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1년에 영업이익 기준 46억으로 리바운드를 했고 22년에는 63억. 그러니까 23년, 24년. 그래서 24년에는 역시 이제 세 자릿수 영업이익을 회복하면서 네. 실적주를 이제 관심을 가질 거다는 측면입니다. 사실 주목하는 분야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백오피스 사스.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비즈니스가 이제 사스라는 비즈니스인데 네. 이쪽 관련해서는 선행 업체가 있습니다. 일본의 라쿠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이 회사의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PER 주가 대 수익 비율이 281배고 금년 12월 그 3월 결산법입니다. 일본은 3월 결산법이 많기 때문에 12월 연환산을 하면은 PER이 한 100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실질 세율, 담세율이 30% 이상으로 높지만 어쨌든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최근 상황은 오히려 라쿠스를 더 빠르게 초월하고 있는 입장이다. 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한번 일본 기업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사실은 최대 주주가 74%고 예. 자사주가 4%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작습니다. 유통 물량이 별로 없네요. 예, 그래서 유통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회사는 적극적으로 네. 이에 대해서 IFC의 회사가 지금 서울 오피스 형태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주주 소통을 강화할 거다. 그래서 몇 년 만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일본의 정책, 페이퍼리스하고 캐시리스 환경에 네. 대표적으로 수혜비를 갚을 수는 일본 기업이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고 있고 일본의 라쿠스라는 회사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백오피스 사스 관련 사업으로 주목을 받을 만하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거래량이 너무 적네요. 어떨 때는 뭐 2,000주 거래량이 있기도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주주와의 소통 강화하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은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으니까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주 이제 네. 회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주주 소통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